서울 잠실의 야외 특설 무대. 늦가을 바람이 건반 위를 스치는 듯 서늘했고 관객의 호흡은 마이크의 숨소리만큼 예민했다. 조명이 한 번, 두 번 오선지처럼 겹겹이 켜지고 무대 중앙에 선 사람은 트로트 왕자라 불리는 김용빈이었다. 그는 첫 마디를 꺼내기 전 오른손으로 객석의 가장자리를 천천히 쓸었다. 그 손끝이 닿는 곳마다 핸드폰 불빛이 별자리를 이뤘다. 그날의 무대를 사람들은 한 곡마다 계절이 바뀌었다. 고 기억한다. 달구어진 여름 같은 고음, 초겨울 같은 저음, 봄비 같은 비브라토. 그리고 바로 그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한 문장이 무대를 관통했다. 삼성 회장님이 직접 오십니다. 무대 뒤 인터컴으로 흘러나온 이 짧은 안내는 마치 장내의 산소를 모조리 끌어내는 스위치처럼 작동했다. 스태프의 손이 순간 멈추고 카메라 크레인이 1초 늦게 숨을 쉰다. 관객의 환호가 얇아진 공기 속에서 떨림으로 바뀌는 사이 김용빈은 표정 하나 흔들지 않고 다음 곡의 첫 소절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 소절은 이전과 달랐다. 울림이 깊었다. 마치 목구멍 뒤에 작은 동굴이 새로 생겨난 것처럼 소리의 길이가 늘어났다. 관객석 어딘가에서 들린 한 아이의 와 하는 감탄이 그 깊이의 윤곽을 정확히 그리고 있었다. 삼성그룹의 수장이 공연장을 찾는다는 소식은 한순간에 도시 전역으로 번졌다. SNS 타임라인은 불꽃놀이처럼 터졌고 출입구는 들뜬 속삭임으로 과열됐다. 누군가는 광고 이야기일 것이라 점쳤고 또 다른 누군가는 문화사회공헌 프로젝트라 짐작했다. 하지만 무대 뒤에서 실제로 오고 가던 대화는 조금 달랐다. 오늘은 이야기만 하실 겁니다. 조건은 나중에 이야기를 나눈다는 그 한마디. 그 이야기라는 단어가 장내를 얼려붙게 만든 진짜 이유였다. 돈과 조건이 아닌 이야기. 즉, 사람과 사람의 결이 맞느냐의 문제. 가장 추상적이면서도 가장 냉정한 잣대가 꺼내졌기 때문이다. 세 번째 곡이 끝나자 조명이 붉은 계조로 바뀌고 무대 측면에서 스태프 2명이 작은 테이블을 들고 나왔다. 물 한 병, 얇은 노트, 검은색 펜 한 자루. 관객은 숨을 죽였다. 사회자가 예정에 없던 멘트를 던졌다. 잠시 인터미션을 갖겠습니다. 그 순간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 인원이 무대 주변의 동선을 조정했고 객석 앞줄 몇 석이 비어졌다. 모두가 아는 얼굴. 그러나 대부분이 화면으로만 보아왔던 그 사람이 바람 한 줄도 흔들지 않고 걸어 들어왔다. 조명이 그의 윤곽을 정확히 자르고 무대의 온도가 미세하게 내려갔다. 인사도 소개도 없이 두 사람은 테이블 사이에 앉았다. 마이크는 꺼졌다. 그러나 침묵은 더 크게 들렸다. 몇 초의 정적 뒤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노래 잘 들었습니다. 말의 높낮이는 예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 문장 뒤에 붙어 있는 보이지 않는 행간을 읽고자 했다. 격려인가, 제안의 서문인가, 혹은 시험인가. 김용빈은 고개를 살짝 숙이고 기다렸다는 듯 노트를 펴 펜을 들었다. 회장은 손짓으로 그를 말렸다. 오늘은 펜보다 당신의 이야기만 있으면 됩니다. 관객 사이에 초조함이 돌았다. 이야기, 또다시 그 단어. 모두가 궁금해하는 것은 숫자였지만 지금 이 자리는 숫자를 거부하고 있었다. 왜 노래합니까? 회장의 질문은 불시에 날아온 묵직한 공이었다. 그저 노래를 잘 부르는지, 무대를 잘 하는지 그런 가벼운 질문이 아니었다. 왜 노래하느냐? 이유가 무엇이냐? 자신이 서 있는 이 한가운데를 스스로 증명하라는 요구였다. 김용빈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마이크 없이 입술만 움직였다. 관객은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이 말했다. 어릴 때 외할머니가 병원 복도에서 바이트로 산싸구려 이어폰. 조명 감독은 손등에 소름이 솟는 걸 숨기지 못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페이더를 낮춰 색을 더 차갑게 만들었다. 무대 위에 두 사람은 마치 얼음 호수 한가운데 놓인 조각상처럼 고요했고 그 고요가 객석의 심장박동을 증폭시켰다. 그럼 노래해 주시겠습니까? 회장의 말은 제안이자 시험이자 동시에 배려였다.
마이크가 다시 켜졌다. 반주는 없었다. 김용빈은 생목으로 첫 음을 올렸다. 가 날카로워질 정도로 맑은 고음이 장내를 휘감았다. 흔들림 없이 길게 뻗은 그 선율 위로 관객의 개별적인 기억들이 하나씩 올라탔다. 군복무 시절의 면회실, 이별하던 역의 플랫폼, 새벽 택시 안의 라디오. 노래가 끝났을 때 박수는 터지지 못했다. 박수를 칠 수 없을 만큼 모두가 조용히 젖어 있었다. 그리고 그때 현장을 결빙시킨 두 번째 한마디가 떨어졌다. 계약 이야기는 나중에 합시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관객 쪽으로 반쯤 돌아서며 덧붙였다. 오늘은 당신이 왜 무대에 서야 하는지 확인하러 왔을 뿐입니다. 그 말이 현장을 얼어붙게 만든 진짜 결정타였다. 보통의 쇼비즈 공식이라면 금액과 조건, 기간과 권리가 먼저 오고 마지막에 좋은 음악 기대합니다. 가 붙는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순서가 완전히 뒤집혔다. 사람, 이야기, 노래, 그 다음에 조건. 순서의 파괴는 룰의 파괴이며 룰의 파괴는 권력의 재배치를 의미한다. 모두가 그걸 직감했다. 소문은 즉시 방향을 바꿨다. 대형 계약 성사에서 철학의 대화로 누군가는 회장이 팬이었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신사업의 문화 철학을 점검하는 자리라 했다. 하지만 내부 스태프들은 하나의 장면만을 기억했다. 회장이 돌아서기 직전 그의 시선이 무대의 가장 어두운 구석 든 스피커와 지저분한 케이블이 뒤엉켜 있는 곳에 잠깐 머물렀다는 것. 그리고 그 시선을 따라가듯 김용빈이 그 구석을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는 것.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들에 먼저 고개를 숙이는 사람. 그 사람의 노래는 구조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무대는 재개되었다. 네 번째 곡의 첫 박이 떨어지는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폭죽도 안개도 드론도 없었지만 객석의 파도는 이전보다 더 높았다. 관객은 손뼉을 치면서도 동시에 입을 다물고 있었다. 소리의 자리와 침묵의 자리를 정확히 구분하는 군중, 그것이 이날의 진짜 스폰서였다. 김용빈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덜 화려했지만 더 정확했다. 마치 말을 아는 사람이 문장을 골라 쓰듯. 그는 음과 음 사이에 들어가야 할 것과 빠져야 할 것을 분명히 구획했다. 엔딩 후 백스테이지의 공기가 조금 풀리자 스태프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까 무슨 말씀을 나누셨어요? 김용빈은 짧게 웃었다. 노래 말고 노래의 이유를 물으셨어요. 그는 물 한 모금을 머금고 덧붙였다. 제 대답을 믿으시더군요.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메시지 한 줄. 오늘은 사전 미팅으로 기록하겠습니다. 조건은 당신의 다음 무대에서 듣겠습니다. 조건을 듣겠다. 곧 썼다. 읽는 것도 쓰는 것도 아닌 듣겠다. 음악의 언어로 계약을 설계하겠다는 이상한 문장. 그 문장 하나가 다시 한번 모두의 시간표를 멈춰 세웠다. 키퍼 공연장이 비워질 즈음 바람은 더 차가워졌다. 스포트라이트가 내려간 자리에는 군데군데 케이블 자국이 선명했다. 누군가는 그 흔적을 치우고 누군가는 다음 무대를 위해 테이블을 덧댔다. 오늘의 장면은 내일이면 기사와 영상으로 쏟아질 것이다. 그러나 현장을 얼려붙게 만든 건 거대한 이름도 거액의 계약도 아니었다. 왜 노래하느냐는 단 하나의 질문. 계약은 나중에 라는 순서의 교정. 모든 산업은 언젠가 본질로 돌아가는 순간을 갖는다. 그날이 바로 이 밤이었다. 음악으로 관객이 모두 빠져나간 무대 위에서 작은 일이 하나 더 있었다. 스태프가 놓고 간 검은 펜과 얇은 노트. 김용빈은 그 노트를 집어 들고 단 한 줄을 적었다. 사람을 잊기 위해 노래한다. 그는 노트를 덮고 조용히 웃었다. 박서의 첫 장은 아직 비어있지만 중요한 문장은 이미 쓰였다. 그리고 그 문장은 아이러니하게도 숫자로는 번역되지 않는다. 일정표에는 비공개 미팅이 추가될 것이다. 금액과 기간, 지분과 권리, 수많은 단어들이 복도에 나란히 줄을 설 것이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된 건 단 하나다. 본질을 먼저 묻는 사람과 본질로 대답하는 사람.
그 두 사람의 대화가 시작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현장은 얼어붙었고 동시에 이상할 만큼 뜨거워졌다. 얼음과 불.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 역사적인 활약의 정확한 온도였다.